지난달 19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엔 이 중재위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이 30일로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답변 시한의 마지막 날입니다. 청와대는 이틀 전 이 일본 정부의 중재위 구성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었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단 오늘 밤까지 한국 정부의 화답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모레 새벽부터는 이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태현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 교수,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노 교수님, 오늘이 답변 시한 마지막 날인데 네. 우리 정부 오늘까지 답을 내놓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지금 우세한 상황인 거죠? 네, 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뭐 공식적으로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않고 예. 기본적으로 응하지 그 일본 정부가 제안한 시간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예. 거부하는 뭐 그런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는 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가 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는 것이 전혀 불리한 것이 아니다. 충분히 고려해봐야 된다. 이걸 좀 제안하고 싶거든요. 예. 일단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이제 그 19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정에 있는 절차입니다. 예.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분쟁 문제가 생기면 절차로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가 있고요. 예. 두 번째가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를 구성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이렇게 3단계로 되는데요.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청구권 협정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다고 하는 것은 일본 스스로가 이 문제가 지금 청구권 해석 문제다. 이걸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처음엔 이 문제 이처럼 얘기하다가 북한으로 뭐 유출됐다. 예. 뭐 전략 물자 문제다. 또 안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재위의 그 일본 측 주장에 응해서 중재위를 구성한다면 이 이슈가 대폭 좁혀지는 거예요. 이건 청구권 문제다. 예.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일본이 지금 주장하는 것과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중재위 구성을 전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이외에도 중재위로 가는 것이 좋다는 뭐 얘기를 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일단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일본이 중재위 구성을 주장한 것은 청구권 문제, 이 문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응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 그런데 네. 일본은 오늘 밤까지 일단 기다리는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일본 측의 지금 상황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글쎄 뭐 일본은 아무래도 이 일이 처음에 벌어졌을 때부터 예. 나름대로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거 없이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이 지금 이 오늘을 넘겨서 답변을 내놓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도 아마 했을 것으로 저는 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재위를 거부할 이유는 저도 사실은 크게 없다고 봐요. 예. 그거 말고 대안을 내놓은 것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단히 그 뭐랄까 전향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본이 이 시한을 넘겨서 사실은 저는 더 관심이 가는 게 이제 어떤 카드를 다시 예. 준비하고 있고 그걸 내놓을 것인가. 결국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교수님께서 좀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내비치셨는데 서 교수님, 이 부분과 관련해 사실 청와대는 이틀 전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지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일본 정부가 이렇게 시간을 재고 끄는 걸까요? 예, 일단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제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근데 이제 그 제소하기 전에 한국과의 그 원활한 그 협의를 통한 그 협상 노력을 기울였다 하는 근거 자료를 예. 확보하기 위한 명분종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분쟁이 이제 해결이 안 됐을 때 양국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서 협상하게끔 돼 있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2단계로 넘어가 가지고
그 양국이 직접 지명한 그 위원 중심으로 해서 중재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협의하게 돼 있고요. 예. 그 단계의 마지막 단계가 3단계에서 이제 그 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굳이 안 나갈 이유가 없지 않냐, 명분을 오히려 일본한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제3국 그 정부가 중재로 나섰을 때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국가가 사실 좀 불리한 입장에 있는 제3국이 예를 들면 일본의 어떤 자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경제 의존이 있는 국가가 좀 불공평하게 중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예. 때문에 자칫 일본이 어떤 해놓은 그런 꼼수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기피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정부가 일단 방침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이제 그런 결정을 바꾸는 건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중재는 거부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은 중재가 한일 청구권 협정상 이 의무란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요구가 원칙에 어긋나 받을 수 없다는 이런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오 교수님, 이 대치되는 지점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일이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게 되는 본질적인 그 원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예. 될 것 같아요. 그 뭐 멀게는 이 위안부 치유재단 안건이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또 이제 초계기에 대한 또 이 갈등이 빚어졌었죠. 그리고선 지금 이제 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되는 건데 사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일본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국가 대 국가 간의 문제였던 거죠. 네. 근데 이번 일은 이게 배상을 실제 해야 되는 대상이 일본의 기업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만약에 우리 기업이나 또 다른 뭐 주체가 경제 주체가 혹시나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가만 안 있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잖아요. 예. 이런 논리라면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미쓰비시라고 하는 기업이 뭔가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처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그 과거의 국가 간의 신뢰의 문제를 벗어나서 일본의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기 시작하는 그런 단초가 됐다라는 예. 문제가 이제 거기서 발생이 되고 사실 그것을 또 일본 정부가 이번 일에 이제 수출 규제라는 카드를 들고 나올 때 그 실제 수출을 하는 일본 기업들의 일정 부분 양해를 얻었을 거예요. 예. 양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표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그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제 뻔히 불이익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인을 해줬다라는 건 이게 잘못하다가는 일본의 기업들 전체로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기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는 어쨌든 이 기업을 배제한 국가 간에 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예. 또는 우리 정부가 그런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그렇다 그러면 일본이 아마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그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과거에도 계속 비롯됐던 한일 갈등의 측면이 국가의 국가, 뭐 추상적인 그 역사적 사건에 비춰서 이뤄진 것이라면 이번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일본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좀 미묘한 차이가 있다. 네,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일본 정부의 대응책입니다. 일단 오는 21일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다음 주죠. 23일과 24일 WTO 일반 이사회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오 교수님, 그 여러 일정상 일본 정부가 내일부터는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거다. 뭐 교수님께서도 좀 관심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데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어쨌든 우리 정부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뭐 일본에서는 어떤 카드든지 제시를 할 겁니다. 예.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세계 품목을 좀 확대하는 뭐 그런 조금 더 강도를 높여가는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본질적인 문제인 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또 다른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예. 그런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후자가 더
네. 가능성이 있지 않아. 왜냐하면 이게 무역이라는 게 뭐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어떤 한쪽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예. 벌어졌을 때는 결국에는 국제무역 이론상에 비춰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물론 피해의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모든 나라, 다른 나라도 다 그 해당 국가는 그렇고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노 교수님, 일본이 이 대응 조치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역시 ICJ 국제사법재판소 이 제소 아니겠습니까? 제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데요. 네. 그걸 뭐 서두르지는 않을 겁니다. 금방 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예. 결국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한데, 왜냐하면 이 ICJ 제소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강제 관할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원처럼 뭐 우리가 이제 누가 소를 제기하면 피고가 응하지 않으면 이제 뭐 강제 관할권이 있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제 임의 관할권이거든요. 상대방이 제소하면 우리가 응하면 관할권이 생기는 것이고, 네. 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우리가 어차피 지금 중재위도 이제 거부한 마당에 예. 국제사법재판소 그 관할에 응할 리가 없으니까 일본이 굳이 또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다면 이제 그야말로 국제 여론을 예. 이렇게 우리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해주기 위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중재에 응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네. 두 번째는 만약 일본이 제소하면 당당하게 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서 교수님 말씀에서 뭐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훨씬 더 이제 그 강한 나라고, 또 국제 여론이 뭐 어쨌든 일본이 뭐 돈도 엄청 많이 쓰고 일본을 이 여론을 자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에서 구체적인 문제에서 일본이 무조건 국제 여론을 우리보다 더 우월하게 움직일 수 있다, 예.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이 문제는 결국 일본은 가해자고 우리가 피해자라는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예. 전범국이고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한 논리와 명분 이런 걸로 설득을 해나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갔을 때 일반 그 어떤 소송 같으면 뭐 피고 원고에 있어서 지고 이긴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재는 그렇지 않거든요. 양쪽에 모두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 중재이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였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서 이 강제 매각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거세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 교수님,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본격화된다면요, 예. 일본의 대응 조치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오겠죠. 예, 일단 그 언론에서는 그 불이익을 당하게 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제법상에서 이제 외교적 보호를 이제 받아야 되는 자국의 개인이나 법인들이 이제 피해를 볼 경우에 상대 국가에 대해서 적절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할 것 같고요. 또 우려되는 게 이제 수출 우대국 조치였던 소위 이제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이제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두 번째가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추가 규제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이 강하게 우리에 대해서 수출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수세적으로 우리가 취해왔던 스탠스를 취해왔던 게 사실인데요. 이제는 만약에 화이트리스트에 쉽게 뭐 배제시킬 가능성은 저는 크다고 보지는 않는데, 만약에 배제시킨다 그러면 강대강 국면을 더 심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수출 규제하는 거에서 적극적으로 좀 규제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일본의 그 이제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한테 결코 불리한 것만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더 큰 피해가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가 크기 때문에 예. GDP 성장률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포인트 떨어지고 일본이 1%포인트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절대 규모를 따지면 우리가 더 작은 규모였기 네, 때문에 일본이 알겠습니다. 파괴가 큽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일본의 어떤 그런 그 보복
것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이제 우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일본 내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이 당장 대응 조치를 내놓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언론이 일부 저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예. 이게 그 또 다른 일본의 언론의 분위기가 예. 이게 좀 과열됐다. 지금 한일 간에. 그래서 이걸 좀 일정 기간 좀 냉각기를 갖는 게 좋지 않냐라는 그런 언론도 좀 있더라고요. 예. 분위기도.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더 확산되고 했을 때는 이제 실제 일본의 기업들에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면은 예. 이게 또 국민의 여론이 일본의 여론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간을 바로 그러니까 뭐 오늘 저녁을 지나서 내일 바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냉각기를 좀 가진 다음에 돌아가는 그 어떤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예.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역시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이 수출 규제 강화 조치입니다. 이미 이 수출 관리를 우대하는 백색 국가에서 일본이 한국을 제외시키는 걸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노 교수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미 이제 그 백색 국가라고 하는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무역 우대 국가고 일본과 이제 우호 국가 한도 측면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물자를 수출해도 이제 문제가 없다 이런 국가에서 이미 제외는 했습니다. 예. 이미 제외는 했는데 우리 한국만 별도로 따로 떼놓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성격의 국가로 분류하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우호 국가는 아니지만 분류를 바꿨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중립 국가인지 아니면 뭐 또 적대 국가인지 이렇게까지 적대 국가까지로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성격의 국가인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제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떤 것도 이제 일본 정부의 제안을 무시하거나 또는 아까 좀 얘기하신 것처럼 무슨 강대강 조치로 더 나가거나 예. 하게 되면 어떤 중립 국가로 분류하든지 확실히 해가지고 아니면 또 이제 그야말로 좀 적대 국가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나 일본도 일단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긴 했지만 그 성격을 어떻게 할지 아직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점도 신중히 좀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우리가 함께 강구하는 것이 강대강 조치보다는 뭔가 외교적 해결 노력, 협상 노력 이런 것들을 기울이는 게 더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만약 이 조치가 현실화됐을 경우에 이 규제 대상이 지금 1,100여 개로 늘어난다는 관측이 가장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기업이나 품목에 따라 일본이 규제를 달리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제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40개 품목에 대해서 감리 대상으로 이제 고려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세부 세부 품목들로 들어갔을 때 한 1,100개 정도 수출 규제에서 지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우려하는 거죠. 예. 정확한 수치는 이제 확정된 게 아닌데 다만 이제 그 수출 감리 대상이 되는 40개 품목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전략 물자로 많이 인식되는 원심 볼릭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탄소 섬유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정밀 기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수치 제어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출 규제를 개별건 사안으로 이제 인허가를 내주겠다 요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이제 그 수출 이런 허가를 면제받았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 시간도 좀 많이 한 90일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절차상도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야기되기 때문에 사실 이 백색 리스트를 상당히 그 무기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이. 예. 그래서 너네들 이거를 제대로 이행 안 하면은 명단에서 이제 제외시키겠다. 이거를 협상 카드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일본의 그런 협상 카드라고 정도밖에 생각은 안 되고요. 예. 저기 백색 리스트 이제 명단에서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저희가 그렇게 우려하거나 긴장해가지고 일본의 협상에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연하게 우리 나가는 스탠스대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 교수님, 규제 대상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우리 산업이나 기업이 너무 일본에 좀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이게 휘둘린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한일 간에는 정말로 밀접하게 경제 산업적으로 연관이 돼 있거든요. 산업 내 분업 구조만 보더라도 다른 예. 어떤 나라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끈끈하게
물론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좀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그런 네. 산업 내 구조, 산업 내 어떤 분업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뭐 어떤 나라가, 그러니까 한일 간에 어떤 나라가 이 무역과 관련된 규제를 한다거나 뭐 예. 제재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특정 나라, 그러니까 한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일본도 섣불리 그 품목들을 규제하는 품목들을 확대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산업적으로 얼마나 우리나라와 일본이 끈끈하게 얽혀 있는지가 새삼 도드라지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데도 일본 입장에서도 좀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예, 한편 또 오늘 오후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초당적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좀 모아지는 시간이기도 한데 일단 합의문 대신 공동 발표문을 내기로 절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노 교수님, 그래도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처 방안 발표에 공감대는 좀 이뤘다고 봐야 될까요? 당연하죠. 이제 뭐 우리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또 그런 합의문이 좀 나오길 바랍니다. 물론 합의문은 아니고 무슨 뭐 공동 발표문을 내기로 했다 이렇게 하지만 예. 어쨌든 그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일본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무도한 조치를 규탄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이것을 즉각 철회해야 된다. 그다음에 앞으로 해결 노력을 위해서 외교적 접촉을 늘려라. 일본이 응하라. 예. 이런 식의 어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합의를 해야 예. 그리고 합의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외에 구체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뭐 특사 파견 문제라든지 무슨 뭐 아까 얘기한 중재위 구성에 응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야당 입장에서 얼마든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그게 이제 서로 대통령과 또 이제 뭐 여야 대표들 간에 예. 완전한 합의가 안 된다면 그 부분은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의견이 있었다는 걸로 이견이 있었다는 걸로 발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합의하는 사항과 어떤 함께 발표할 사항 이런 것들 나눠서 함께 발표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께도 이 부분을 좀 여쭐게요. 교수님께서는 우리 정부나 지금 기업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좀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건지 이 부분과 관련해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정부가 상당히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본에 대한 그 보복 조치에 잘 대응하고 있고요. 정부가 이제 국민들 70% 이상이 일본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대응할 것을 이제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거의 진 경기랑 다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ICT 산업의 이제 글로벌 공급 체인에 사실 타격을 준 게 일본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 보더라도 사실 일본이 그 승산이 없는 게임이라고 보고요. 여론전을 계속 이제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도 우리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부 반도체 소재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를 이제 협상 카드로서 일본을 압박하는 무기로 이제 삼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 한일 그 무역 갈등이 이제 해결이 원만하게 된다 하더라도 일본이라는 완전히 그 어떤 이름을 그 무역 관련된 그 상황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그 수출 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뭐 수출 예를 들어서 그 생산에 대한 어떤 그 인허가 간소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발표가 많이 됐는데 국내에서 그런 그 국내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이번에 없앨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세가 좀 문제입니다. 그 동안에 이제 반도체가 글로벌 그 어떤 넘버원의 업종으로서 사실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일본 리스크로 인해서 상당히 사상누각이라는 입장을 많이 이제 드러냈거든요. 이번에 완전하게 우리가 그동안의 반도체 그 기업들이 그 공급하는 업체들을 자회사화할 수 있게끔 그 수직 계열화하는 노력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일본의 어떤 여행 금지라든가 그다음에 제품 불매 운동을 더 확산해가지고 일본 리스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없애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WTO 세계무역기구 일반 이사회가 열립니다. 지금 전망대로면 한일 양국이 치열한 국제 여론전을 벌일 것 같은데요. 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외교전이 본격화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전략이 좀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요. 그 말씀 조금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지금으로서는
딱히 그 뭐랄까요 유일무이한 어떤 해법이 보이는 건 아닌 것 예.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면은 이게 문제가 이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것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예. 이제 그거를 푸는 해법은 그러니까 기업을 배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 기업들이 거기에 얽매여서 뭔가 뭐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하는 식의 일본 쪽을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법을 제시한다 그래도 그럼 미쓰비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배제된 어떤 해결 방안 예.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와준다면 그것이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게 미치는 뭐 영향이라든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 없다면 그런 제안이 과연 있다면 이제 그런 제안을 일본에게 한다 그러면 예. 뭐 일본이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노 교수님께도 좀 짧게 여쭐게요. 뭐 강경대보다 외교적 해법도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시각을 좀 견지를 하고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시죠. 예전에 그 케네디 대통령 때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죠. 케네디 대통령이 마치 이 핵전쟁 불사하겠다 이래가지고 해결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강경하게 얘기했지만 속으로 자기 동생 로버트 케네디를 소련에 보내가지고 물밑 협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소련에도 물러서서 명분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외교에서는 완승완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중재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중재를 우리가 거부합니까? 예. 그러니까 중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해법이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좀 겉으로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 관계에 대해 강하게 얘기하더라도 물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